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대신해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 평화국장께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채 바른역사 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훈 NGO센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김호균 5.18 기록관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아주실 유한호 광주대 신방과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나이갑 5.18 전 5.18 기록관장님 오셨습니다. 또 토론을 진행해 주실 허연식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홍성칠 전남도청 보건 범도민 시도민 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오셨습니다. 이관호 무등일보 정치부 차장 오셨습니다. 본회 회원 중에 회원님들이 다소 참석해 주셨는데 두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회 회장을 역임하신 김종남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조광훈 전 조선일보 헌합취재부장 모셨습니다. 내신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사회 소개는 예. 예. 오늘 토론의 사회는 윤목현 광주전남 언론인의 부회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자리를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 5.18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이라는 것이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훼손한 아주 중대한 일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향해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번에 윤석열 내란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이 이 여러 검열을 우리가 교육하는 일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이 보도검열 관시를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5.18의 정신과 함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앞으로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0년 그 정부에서 기독교 고로 징역을 갔다 와가지고 전남이 학생이었는데, 학생이고 또 보도 검열관이고 그걸 추진했냐고 맡아서 딱 오셔가지고 일단 지난 연말 그 실기삼 개헌 사태를 제가 듣고 느낌이 장난하냐? 가짜뉴스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한 발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런 장난을 안 칩니다. 방위도 아니고 집체훈련도 안 하고 군대 아무도 모르는, 세상 국정을 아무도 모르는 데고. 아무튼 여러분이 장난치는 통에 우리가 좀 진정을 했습니다. 45년 전 불법적 계엄령으로 이미 강조가 피발화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장난도 광주 시도민들은 특히 말하자면 이게 뭐냐 관심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79년도 81년도까지 이렇게 신문 방송 보도 할 것에서 전부 다 보도 검열을 받고 있는 보도 검열관시, 이 보고원이 지금 문체부 보고원 내용을 지금 포함시켜 두번 얘기해갖고 지금 이제 계획이 어떻게 잘 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게 그 무엇입니까? 광주, 부산, 서울 세 군데 있었는데 광주 전남이 유독 보도금이 심한지 건수도 별로 많고,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언론인회에서 이거 복원해야 한다는 문체부하고 상의하고
보건 추진단하고 상의해서 해야 한다 해서 지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보도 검열 관심이 왜 보건되는가 이런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련 자체는 물론 학자 시민 국민들도 보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두 힘을 모아서 힘차게 말하자면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공으로 저로 언론 출신으로 강제는 언론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대책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업무와 관계되는 강주시 민주권 포함으로 관장하고 동시에 강제는 언론계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 책무가 참 크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강제 시장님 서울에 출장 중에서 제가 대신 이 뜻깊은 자리에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다라고 미국의 수정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을 되새게 되면 윤석열은 2시간 반 만에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5.18과 비교해 봤을 때 5.18의 희생, 아픔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심적 저항 때문에 좌절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거기에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국회를 침범에 들어가는 군인들의 쿠데타 장면을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게 만약 45년 전에 광주에서도 그처럼 전두환 신군부의 여러분들의 광주 시민들의 학살과 살상 장면을 전 세계가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이 있었다. 언론 자유가 있었다. 정말 17년 만에 전두환이 1997년 4월 17일에 내란 반란 수괴죄로 무기징역을 받는다. 그리고 전두환 군사 통치에 아무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거기에는 언론 자유가 가장 핵심적인 원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 보도 검증관식이야말로 언론 자유, 언론 탄압을 상징하는 실체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다음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늘 서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잘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모아진다면 대책위원회 그다음에 보건추진단 광주시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잘 추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시고 또 사회를 맡으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 80년 5.18 그리고 군부통치 시대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일종의 역사적 알리바이 상황 공간이 아니라 언론 자유의 상징 공간으로 그리고 후배 언론인들에게는 그리고 이후의 민주 시민들에게는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되새기고 그런 상징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후배 언론인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자꾸 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언론 자유를 부단히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선택해 주신 박상수 부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앉아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당연한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토론회하고 뭐 해야 그냥 아무 데나 아니냐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없어졌는데 원형 복원이 안 됩니다. 뭐 그게 뭔 대수라고 사진이 난다고 언론제 이런 의견도 뭐 다양성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술적으로 또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의 집단 지성을 모아서 오늘 토론회를 하고 이걸 이제 각계 여론에 건의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대장님과 애써서 마련해 주신 자리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의 검열 관련해서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아마 진단해 주실 겁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유한호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옛 전남도청 내 보도검열관실 두 번을 토론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이 발표 제의를 받고 거의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일 같아서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력하게 몇 차례 그냥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까지 있어서 제가 그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투명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계엄화 검열이라고 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연구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검열관실의 존재 때문에 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선배 언론인들께서 마음속에 담아만 보고 있었지 밖으로 표현을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도청 원상복구원과 관련지어서 여기에 언론 검열관실의 그 아픔을 뭔가 오늘에 맞게 좀 되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쓸 때 사실 이 언론학자들이 검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뭐 시들합니다만 검열 문제는 특히나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특히나 검열 중에서도 5.18 검열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연구 논문도 아니고 그냥 조사 결과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돼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문과 방송에 게재됐던 그런 곡이 아마 거의 유일한 검열 관련 논문이 아니고 그건 글입니다. 저는 오늘 또 처음에는 이제 언론의 자유와 검열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 정리가 그다음에 그거하고 이제 5.18 검열하고를 어떻게 연결해 줄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1차 언론 자유와 검열까지만 정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자들께는 그 원고가 전달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김성 회장님 말씀 듣고 또 이 검열관실의 보건 문제도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해서 그쪽도 나중에 추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쓴 글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 아니고 그냥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나뉘면서 합쳐지는 그런 두 개의 글이 하나로 합쳐진 에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먼저 제가 20분 발표 벌써 한 5분 써버렸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박용수 부회장께서 박용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 자유 중에 자유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자유를 먹고 사는 나무, 자유 없으면 언론은 없다. 언론은 바로 이 자유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제가 첫 문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말하는 자와 말 맞는 자의 투쟁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고, 그리고 언론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투쟁의 역사. 실제로 우리 역사는 옛날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자유를, 언론 행동 활동의 주체를 확대해 나가고 언론 활동의 객체가 확대해 나가는, 그러면서 주체와 객체 사이가 더 긴밀하게 어우러지고 양자의 간격이 줄어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이게 바로 언론의 역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령 우리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만, 그리스 민주주의와 이제 오늘날의 민주주의, 어느 쪽이 더 언론의 자유가 더 잘 보장되고 있느냐? 적어도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다양한 또 사회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하면서 옛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확대된 거다. 그냥 우리 가볍게 50년 전의 언론, 그다음 100년 전의 언론, 200년 전의 언론, 요거하고 오늘날의 언론 비교하면 분명하게 엄청나게 많이 확대됐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언론의 자유는 이제 그 언론 기관의 또는 언론인의 자유도 자유지만 시민의 언론 자유도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가 엄청나게 많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제했던 것은 우리 중세까지 여기 가톨릭 센터 자리니까 가톨릭 아마 1960년대까지도 신부들을 라틴어로 미사 진행을 했을 겁니다. 한국의 가톨릭에서도. 그러다가 언제가 한국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의 그 종교개혁이 등장하기 전에 그때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었던 거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서 신부들이 그 종교를 독점하고, 그 다음에 일반 민중은 그냥 거기에서 듣기만 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신의 경제에 가까이 가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문자를 차단해 놓으니까 신의 경제에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있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고 종교개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의 그 전면적 지배 체제가 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전에 우리는 뭐 전통적 한자를 써왔으니까 세종대왕 때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때까지도 우리의 문자 통제는 한자를 아는 사람만 책을 읽을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우리 옛날 책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게, 책을 한번 이렇게 납할자를 막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해놓으면은 인쇄된 거 몇 권 딱 인쇄하고 다시 부어버립니다. 활자 다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책이 필요하면 또 활자를 만들고, 그것은 뭐냐면은
책을 통해서 지식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하는 지배체제의 지식 독점의 음모의 결과였죠. 참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근대 시민혁명 하면은 크게 봐서 저기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그 전에 영국의 명예혁명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직업이 뭔지 아시죠? 직업이가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이고 이 시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이 자유롭지 않고서는 다른 것 다 자유들이 그냥 실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자유들이 억압당해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 자유가 억압된다는 사실이 밖에 알려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억압 상태 그대로 있는 거고 알려짐으로써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모아진 힘으로 그 권력에 대해서 그걸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그 시정이 되는 뭐 이런 구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예요. 미국 독립혁명은 헌법 제1조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가 뭐냐? 미국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미국 헌법 제1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막막하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좀 물론 큰 나라의 대원칙을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권리나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면에서 어쩌면은 좀 미국의 헌법 제1조가 갖는 의미는 좀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그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빨리 진행하려면은 언론 자유와 언론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 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를 보통 정부나 권력기관이 신문, 방송, 출판 같은 언론 매체 보도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 통제론에 관한 이제 언론학적의 인식은 언론 통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통제, 자본에 의한 통제, 종교의 통제, 그 다음에 이용자에 의한 사회적 통제 이런 다양한 통제 방식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통제 방식은 먼저 크게 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그래도 역시 그 중에 정치적, 법적, 제도적 통제인데 정치적, 법적, 제도적 통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는 자기 마음에 드는 놈만 언론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 딱 전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세계신문이 그렇게 설정이 됐고요. 또 시민 지배 필요에 따라서 세계신문을 만들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충성 경쟁을 하도록 그리고 조선인의 입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하다고 말하도록 하라는 게 그 신문들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1980년에 거기에 우리 1, 2, 3 작전 다 기억하시죠? 1, 2, 3 작전 통신사는 하나 남기고 방송은 KBS, MBC 2개만 남기고 신문은 조간 3개, 석간 3개 딱 남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없애요. 이것은 일종의 허가제입니다. 그런데 허가제는 사실은 절대왕정기에 자기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니면 자기네들의 그 절대왕정의 여러 가지 생각을 대변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네들한테 하나씩 허가를 내주는 이게 허가제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강력한 언론 통제. 왜? 그건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할 사람을 원래 사명이 그겁니다. 권력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그런 언론만 존재하도록 하는 거.
근데 검열은 뭐냐? 그보다는 조금 완화된 겁니다. 그냥 조금 그 폭을 넓혀줘 가지고 내 말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저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언론이 발표되기 전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심사를 해서 그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만 발표되도록 하는, 이게 바로 검열이죠. 아주 강력한 검열 통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허가제와 검열제 이것을 같이 가면서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강력한 반언론적 통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심사로 들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이거 검열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사후에 그것을 마음에 안 들어 잡아다가 뭐 체포 구금하고 징역 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고, 이제 그러고서는 언론은 이제 요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서 통제를 하고, 명예훼손법, 그 다음에 비방법, 그래서 저기 국가 원수나 아니면 이 권력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표된 사후에 통제를 해서 기자에게 또는 언론사에게 규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저기 언론이 하여튼 이 정부 권력에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것은 권력자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져온 뭐 그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통제 부분은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 통제 부분에서 권력의 통제가 점차 좀 한쪽에서 약화되면서 이제 경제적 통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이런 경향이 폭넓게 나타납니다. 그건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이전에는 정치적 통제가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했고, 87년 이후에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경제적 부분의 영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소유주, 경영진, 그리고 추가해서 광고주로 대별되는 이 자본들, 이쪽에서 경제적 통제하면 뭐 꼼짝없죠. 우리 어디 신문에 삼성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기사 나오면은 갑자기 삼성 관련 광고가 늘어나는 거 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해당 신문은 자르고, 해당 신문에 가는 그 광고는 자르고 다른 신문에 가는 것은 늘려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마 경제적 통제의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통제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와 정치가 단일화되어 있을 때는, 정교일치 시대에는 뭐 당연히 종교가 통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중세시대 마녀사냥이라든가 우리 뭐 성실청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건 아주 뭐 고문이 아주 그냥 뭐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던 그런 시절을, 그것은 종교적 권위에 대한 조그마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았던 뭐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종교는 굉장히 세죠. 굉장히 강력한 통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좀 오늘날에는 이제 기술적 통제. 기술적 통제는 사실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이제 다양한 SNS를 이제 어떻게 통제하고 이걸 어떻게 작동시킬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고 통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근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진보 개혁적인 언론 신문들이 한순간에 18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적인 신문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신문 업계를 지배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그 기술, 그러니까 그때는 신문 인쇄하는 기술, 1시간에 1000부를 인쇄하느냐 5000부를 인쇄하느냐,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문들은 여기다가 광고를 통해서 그 신문 인쇄할 수 있는 기계를 빨리 고급스러운 최신 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신문들은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나중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신문 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기 보통 진보적인 신문들은 신문 한 장에 2파운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보수적인 신문은 신문 한 장에
몇 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싸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여기서 그냥 자동으로 경쟁해서 결정되는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검열 문제는 사실 통제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갖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검열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종교적, 기업적인, 상업적인 검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다 보면은 이제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뭔가 기사 하나 잘못 썼다고 가서 저기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불이익당하고 하는 모습 보고서 옆에서 위축되지 않은 사람 없죠. 야, 나도 저런 거 썼다고는 다음에 또 나한테도 그런 피해가 올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검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간접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것을 대변하는 게 1970년대 유행했던 보통 독자들한테는 reading between the lines. 이 기자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좀 썼을 텐데 뭔가 진실이 저 뒤에 가 있는데 기사 뒤에 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캐내서 어떻게 읽어야지 이런 문제들로 독자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야 이렇게 쓰면은 저놈들이 또 시비를 걸고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오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럼 묘하게 살짝 좀 비틀고 해서 그 직접적인 압력을 좀 회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자기 검열에 해당되는데 아마 자기 검열은 그렇죠. 지금 어느 가령 특정 신문사에서 보면은 왜 그 신문사에서는 기자들이 왜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할까? 이건 자기 검열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이런 기사 썼다 하면 야 선배, 야 너 우리 신문사 기자 맞아? 뭐 이러면은 뭐 꼼짝없죠. 그러고 이래저래 왕따 시키고 그러면은 그걸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선배들이 동료들이 원하는 것과 쓰는 것과 비슷한 기사를 계속 쓰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저기 우리 유명한 우리가 아니라 지금 괴벨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괴벨스가 한 얘기가 대중은 보통 처음에는 거짓말을 부정한다. 이건 자기검열하고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데 처음에는 거짓말을 부정하는데 다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글쎄 혹시 그런가? 하고선 그 의심을 하게 되고 나중에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 그렇게 믿어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괴벨스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괴벨스가 한 얘기 중에 대중이 말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그게 대중의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대중을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폄하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있죠. 대중은 3가지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3가지까지만 얘기해라. 4가지 되면은 그 다음 대중이 헷갈려서 이해를 잘 못하고 설득 효과도 없다. 3가지까지만 얘기해.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선동의 목적은 이성적인 논쟁을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분노로 바꾸는 것. 이게 선동의 목적이다. 이 계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방통행적인 정보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계엄 상황에서 선동을 해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검열의 역사는 진짜 뭐 좀 화려하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검열 관련해서 그 허가와 검열 그런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대략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략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 이건 조금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정적 효과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자기검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부를 일방적으로 통제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괴벨스나 히틀러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목표가 되겠죠. 언론 검열의 그 양태를 보면 이 정부가 언론을 검열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언론 검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의 언론 검열은 제가 그냥 생략하고 전쟁 시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검열이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참고만. 예. 그 다음에 5.18과 언론 검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1979년에 앞에 검열은 제가 그냥 무시하고요. 79년 11월 직후에 10월 27일에 개헌법원 1호가 발동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언론 출판 보도는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의 철저한 사전 검열을 받아라 이렇게 되고요. 그게 이제 지속되다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서울에는 언론 검열을 통과하는 중앙보도검열단이 구성됐습니다. 총 51명이나 됐습니다. 여기에 군인이 24명, 민간인이 27명. 민간인은 누구냐? 문화공보부, 경제기획원, 서울시청. 주로 문화공보부가 검열의 주무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광주에서 언론 검열단실을 복원하는데 사실 문화공보부,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죠. 여기가 일종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 5월 18일 이후에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계엄 프로그램 10호의 보도 통제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도 검열을 실시한다 하고 국가안보유관상, 공공질서유관상, 기기유관상,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길게 이 검열 지침을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후반부의 이제 토론 과정에서는 그때의 검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당했는지 하는 것들을 체험담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언론 검열이 한 역할은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벌어진 거는 엄청난 사건을 전국에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5월 22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계엄사에서 광주 관련 계엄사 발표문이 나온 뒤에는 뭐냐면은 계엄사 발표문만 보도하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그 다음에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지만 이 취재 내용은 단 한 줄도 나갈 수가 없었다. 아주 엄격하게 통제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18 검열 언론 검열관실을 복원하는 문제는 바로 당시에 5.18 이 전두환 본부가 보도 통제를 통해서 시민과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는 권력의 장치였고 그 장치를 실행을 했던 게 바로 도청에 위치하고 있던 언론 검열단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검열단실 복원과 관련해서 좀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언론 관련해서 검열단실 복원을 유지하는 사례는 좀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 DC에 뮤지엄이라고 하는 미디어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프리덤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설립해서 한 20여 년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연건평 한 7,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건물에 이 언론 검열 관련 그 전시실을 운영했던 것을 제가 전에 일부러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독일 베를린의 슈타지 박물관인데 여기는 동독 관련해서 사회주의 정권에서 언론을 어떻게 검열하고 규제했는지 그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바르셀로나 여기는 안 나와있는 바르셀로나의 또 새 신박물관이라고 뉴 뮤지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기에는 주로 이제 예술 관련해서 이제 표현에 관한 자유를 통제하는 검열하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고 있고요. 그밖에도 이제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서 또 언론 검열 관련 여기서는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관련해서 기념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러시아, 뭐 프랑스,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 검열 관실은 보통은 관심을 갖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가령 고문이라든가 폭력이 진행되는 행사, 그 장소 같으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있고 그게 눈앞에 보였고 그다음에 그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런데 언론 검열은 조용하게 여기 몇 명의 언론사 담당 기자와 몇 명의 언론 검열단이 조용한 그리 크지 않은 방에서 언론 검열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언론 통제 행위를 서로 주고받고 밀당을 하고 했던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공간이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참 기념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우리 언론 검열단 단실 복원을 추진할 때 단지 공간 조그마한 그 식상부장실이었던 그 공간 하나를 언론 검열단실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론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5월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리고 또 5월을 어떻게 이것을 변질시키고 그걸 통해서 광주를 얼마나 욕보이고 민주주의를 욕보이고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좀 더 크고 넓은 높은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나가면 그래서 가령 언론 검열 뭐 박물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쪽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설득 효과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잘 했습니다. 고맙고 역사성 그리고 언론 검열 보도 통제와 관련해서 사례 또 현재도 역사성을 띄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기념관들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한국의 특히 45년 광주에 그 언론 검열 관실이 복원돼서 통일부 교육에 대한 그 뛰어넘어서 보다 민주주의의 현장 보존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박수. 시간이 좀 지나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또 질문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토론에 끝난 대로 토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때 좀 지금 메모해놨다가 그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나위가 우리 선생님께서 당시 현장의 목소리, 이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그 본인의 그 필요성은 생생한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의 그 생생한 글이기 때문에 잘 듣고 느낀 대로 또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 언론연합회 관장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옛 전남도청에는
1980년 5월 전두환 반란군, 저는 전두환의 반란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12.12가 그 반란군이에요. 전두환 반란군이 남긴 유적, 사적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환 반란군이 도청에 남긴 유적으로서는 유일무이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두환이가 남긴 도청입니다. 유일무이한 언론 검열과 관련해서 남긴 유적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공부 다 했어요, 거기. 보도, 검열관실입니다. 그러면 보도 검열관실에서 뭔 일을 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우선 왜 그러냐면은 제 말씀을 듣기 전에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해가 좀 더 빨리 가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5.18 당시에 한 5공호 모함부대 광주에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오겠죠? 화정동에 있었는데 5공호 모함부대에서 나온 정보용을 부르면서 군인들 몇 명 있었습니다. 많은 5명, 4명 이 정도였습니다. 군인들 몇이 전남 도청에 격방살이를 했던 겁니다. 격방살이를 하면서 광주 지역 신문 그리고 방송 주로 신문하고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기사들이 작성한 5.18 자율련 기사를 무엇으로 했느냐? 빨강 수정펜으로 아주 작사를 했습니다. 여덟을 했습니다. 그런 그 검열관실 검열 때문에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신문이나 방송이나 5.18 기간 중에는 광주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룬 자는 한 줄도 신문 기사에 있어서는 한 줄도 그 다음에 방송에서는 단 1초도 내보지 못했습니다. 대검사령부 대검사령부 밑에 있는 전남북 대검군소에서 광주 5.18 상황을 갖다 왜곡해갖고 조작해갖고 언론사에 보내온 발표문이나 담화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썼다 하면은 그냥 회관이다. 신문 경우 회관. 그리고 방송 쪽에는 셔터 대회를 준비하시는군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겁박 그리고 협박하고 이쪽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우리 기자들입니다. 신문사 방송국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써서 준 것만 받아먹어라. 애써서 너희들이 생산할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검열을 했던 겁니다. 도청 내 군인들이 검열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검열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전두환 반란군들이 검열을 한 겁니다. 도청 내 군 보도 검열관실 언론 사전 검열은 1979년 12루 사건을 위해서 박정희가 죽자 비상경이 터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1년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됐습니다. 5.18 기간 중에는 특히 저는 언론에 대고 정기 고문을 했다고 봅니다. 검열이 아니라 정기 고문하듯이 검열을 했다는 겁니다. 앵간한 것은 정면 삭제 그리고 부분 삭제입니다. 이것만 했느냐? 검열만 한 거 아닙니다. 언론사 관리 감독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도청에 있는 보도 검열관실에서 언론사를 관리 감독하고 또 언론 공작을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청 내에 있는 보도 검열관실은 광주 지역 언론 통제의 사령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1980년 5월 당시에 전남 도청 내 군 보도 검열관실에 걸려있는 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는 한편 검열관실 관련 흔적들을 추적 그리고 정리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검열관실 복원에 있어서의 그 정서를 공유하고 또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상당히 마찬가지로 20분이죠. 허용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청 검열 관실 나흘하고 목적 이 무엇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5월 19일자하고 20일자 강주적 신문에는 피 흘리는 강주, 매맞는 강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5.18 흔적이 없습니다. 강주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당시 전남매일과 전남일보가 있었는데 몇 면을 작성했냐면 몇 면을 이렇게 제작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8면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8면. 그런데 그 8면 가운데 하나도 1면부터 시작했고 5.18 참여자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기자들은 우회를 해갖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외적으로 표현을 해갖고 어리둥절. 제가 그거 관련된 검열과 관련된 문건들 갖다가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저 플로어 쪽에 걸리고 있는데 혼자만 보지 마시고 계속 그 옆 사람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강주적 기자들은 저항 문제. 그러면 너희들은 신문기자, 방송기자 이들은 가만히 있었냐? 저항도 않고 그것도 검열관실에서 말한 걸 그대로 따르기만 했냐? 그래서 말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강주 시민들 가운데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뭘 보냅니까?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눈총을 조금 깨뜨려 드리려고 제가 나온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검열 거부선언을 전남일보도 했고 전남매일신문도 했습니다. 방송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8 기간 중에 검열받지 않는 신문을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그 제작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강주 전남 언론 쪽에서 도청 보건 추진단 쪽에 보건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간단하게 줄여갖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도청 보건 추진단 쪽에 보내는 전상서 편지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청에 있었던 이 보도 검열 관실을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목격기입니다. 도청 보도 검열 관실 목격기. 저는 그때 당시에 4년 차일 때였습니다. 어디 신문이었냐? 전남일보였습니다. 전남일보하고 전남매일하고 5.18 이후에 합쳐져갖고 1980년 12월 1일자로 합쳐져가지고 뭘로 태어났습니까? 광주 일보로 태어났죠. 그때 4년 차게 째까는 기자였습니다. 보도 검열관실은 어디에서 설치를 했겠습니까? 1979년 11월 사건으로 인해서 비상경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사령부 전남부 계엄부서는 10월 27일 전남도청 별관 2층에 강주 지역 공식 명칭 강주 지역 보도 검열관실이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남 쪽은요 안 왔어요. 여기 못 왔었습니다. 그리고 검열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했다. 포괄적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검열이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1981년 1월 24일 전두환의 비상경령이 해제될 때까지 1년 3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5.18이 끝나고 나서 바로 비상경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 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 3개월간 지속이 된 거예요.
79년 10월 26일 내려진 비상계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뭘 받았어요? 저희들이 검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18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 검열 과세가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전남북 계엄군소는 사실상 그 검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력자 역할만 했었고, 검열관시 실제 운영은 광주 보건소 보안부대 몫이었습니다. 이 보안부대 정보과 소속 박희정 상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전화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또 아무 예스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씁니다. 제가 물어본 부분과 전부 다 대답을 했는데 전부 다 노입니다. 아니다, 몰랐다, 잊어버렸답니다. 이 정보과 소속 박기정 상사가 도청 검열관실에 조정관이라는 명찰을 달고 나타납니다. 하게 되었고 사실상 도청 보도검열관실 수장 노릇을 했죠. 그리고 아까 언론사를 관리 감독한다고 했죠. 신문사나 방송국에 보도 불가사 또는 보도의 협조사 이런 것들을 통보하고 언론사를 그야말로 자기 손에 넣고 주물럭 했다. 박기정 상사 아래로는 누가 있었냐? 전투병과 사령부 정교사라고 그러죠. 이런 상문대죠. 거기에서는 황윤호 소령하고 31서단 전정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5명, 적을 때는 4명 이 사람들이 검열을 맡았고 5.18 당시에 신문은 강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이 있었고 그리고 방송은 KBS, MBC, CBS, VOC 전일방송이라고 그러죠. 전일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4개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을 정리한 겁니다. 보도검열관실의 풍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문사에서는 각 사별로 기자를 1명을 파견합니다. 파견을 해서 그것과 상주를 시킵니다. 각 지면별로 검열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신문사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못 가지고 자석식 직통전화가 있었습니다. 전남매일 자석식 직통전화, 또 전남일보용 그래갖고 검열을 하고 난 뒤에 그 검열 대결일을 보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검열을 할 때 한 번만 갖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는 신문사 또 갖고 가고 한 번만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신문이 나오게 되면 검열했던 내용하고 대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빨간 수성펜으로 삭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나왔다 하면 이것도 혼나게 됩니다. 파견된 기자들은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다툼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한자라도 한 줄이라도 더 안 깎이려고. 저는요 하도 다툼 일을 많이 벌리다가 박기정 아까 상사로부터서 한 달간 출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열을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일출장하는 거예요. 5.18 이전에는 검열관들이 삭제하도록 호시한 부분을 갖다가 연판에서 깎아 공백을 놔둔 채 또는 돌출광고로 공백을 뺀지난 뒤에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5.18 당시나 또는 그 이후에는 공백을 다른 기사로 메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메우지 않으면 또 혼났습니다. 검열의 흔적을 없애기가 방패네요. 이 검열관실에는 매일같이 검열 지침이
날아왔습니다. 그 날아온 검열 지침을 베개에다 쭉 쳐놓고 잘 생각이 안 나면 검열한 도중에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검열을 했다는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치월장에서 계속해서 그 검열 지침이 바꿔지고 그러니까 그 진화된 검열 지침이었다. 나나다 내려온 검열 지침들이. 제가 검열관실에 출입을 하면서 가장 슬픈 그런 검열의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주애라는 시를 쓴 김준태의 시, 그리고 유명한 강영균 선생의 그림 도청학 광장 그림. 시와 그림도 뭐랬습니까? 검열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전남매일신문 6월 2일자 속간호입니다. 12일 동안 그동안 쉬었습니다. 아까 유원학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남일보나 전남매일신문이나 휴관을 했다고 하는데 왜 휴관하게 되는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까지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우리가 그냥 스스로 윤정기를 안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그 말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준태의 아가씨 강주애는 모두 100회를 썼습니다. 제가 다 쉬어봤습니다. 근데 35회만 검열 끝에 살아남아갖고 생활을 합니다. 김준태의 시를 검열하고 있을 때 마치 제가 그때 전남일보 에서 제일 먼저 찍은 그 대교대를 들고 가니까 그것이 몇 시였냐면 12시였습니다. 그때 전남일보는 6월 2일자니까 속간호니까 전남일보는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매일신문에서 신문을 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들도 신문 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12시경에 도청 검열관실에 갔는데 박 기자님이 빨간 수생펜을 들고 전남매일신문 일면 광주 뒤에 제목이 우리들의 강주에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목까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십자가예요. 아닌데? 우리나라의 십자가예요. 네, 기억이 조금 그럽니다. 한번 쫙쫙 끌어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요. 시 읽을지 와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잘라내면 한 줄도 안 남겠는데요. 검열관실에서 시를 다 들어내버려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다면 빈칸을 채우지 않은 채, 아까 공백 얘기했죠. 빈칸을 채우지 않은 채 신문을 발행하면 어쩌려고 그러고, 나중에요 그거 알게 되면 박희정 장관님 당신 혼나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조금 살려놓으시오. 그리고 약을 올리는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나은하게 생각이 맞다. 그래갖고 35회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요 전남일보하고 전남매일신문은 그야말로 격렬하게 싸우는 경쟁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신문 시를 살려낸 겁니다. 왜 살려냈겠습니까? 전남매일신문이나 전남일보는 맞죠. 우리는 신문 공동체예요. 결국은 우리 5.18 강주가 항쟁 공격했지. 5.18 당시에는 전남매일이나 이거 아직 결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문에 안 나오, 우리 신문에 이제 이미 못 넣어. 우리 신문에 안 나오면 전남매일로 나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걸 하신 겁니다. 3분 남았어.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좀 지났어. 많이 빠져. 혼자 돈 다 벌어.
미국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니 하여튼 강영주 선생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학 강장을 그렸는데 이 박기정 선생이 그래요.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가면서 그 그림에다가 거리에 자빠져 있는 가로수는 모조리 일으켜 세우고 상상합니다. 기억이 지금. 그 다음에 광장은 핏자국과 시신도 깨끗이 없애버려라 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전화기를 들고 신문사에 알렸죠. 이렇게 깎으라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으니 깎으시오. 그래서 깎아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5월 19일자, 20일자 강직적 신문은 명함이 강조가 없다. 강주에 직접 뿔이 났습니다. 5.18은 큰 민원인데 불구하고 5.18이 안 들어간 신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 들어갔다면 보도가 들어갈 시 빨간 펜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뭐만 들어가냐? 전남북 개헌공소가 발표한 헌금연장 그리고 연행자 167명 석방 광주 시내고등학교 20일부터 가정학습 뭐 이런 등등 5월 19일자 2일째 그 외에는 5.18 얘기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다 깨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는데 검열 거부를 해야겠네 해가지고 5월 20일자 전남 매일신문은 5월 20일자를 검열받지 않는 신문으로 만들고 저희 전남일보는 5월 21일자에 5월 18일, 5월 19일, 20일 상황을 3일 상황을 갖다가 써가지고 조판까지 다 했습니다. 전남매일도 조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매일이나 전남일보나 간부들이 조판대를 어법으로 갖고 결국 윤정기가 돌립니다. 그런 조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바로 그날 연락을 했겠죠. 도청 검열관실 박기정 상사가 두 신문사에 연락을 했겠죠. 야 죽을래 달래 검열 없는 신문을 만들어 하면서 회의도 하고 저는 강요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기정 상사한테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전남일보나 전남매일 쪽도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서로 좀 반대되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신문사 쪽이나 이런 상황에서 신문 왜냐하면 검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휴영자 했던 것이고 그것을 보안부대에서는 얘기를 할 적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말을 듣게 되니까 야 시험을 하려면 이렇게 갖고 나는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협상이 이루어져 갖고 5월 21일자부터서 신문 제작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가지고 12일 동안 신문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화광고 쪽의 엄명이 내려져가지고 6월 2일자부터서 신문을 제작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월 2일자에 신문을 제작하는데 그 6월 2일자에 강주요 김준태의 시가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송입니다. 방송을 어떻게 했을까? 방송? 5월 20일 신문 전남일보하고 전남매일신문에서 검열받지 않는 신문을 만든다는 얘기, 소식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보건 보안대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것들 살려면 큰일 나게 생겼네. 완전히 신문편 들어 이렇게 하면 자기들 죽게 돼요. 그래서 일제히 끕니다. 아까 광주 지역에는 4개 방송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4개 방송을 5월 20일 밤 8시 30분 이후에 전부 다 꺼버립니다. 뭐만 살려놨습니까? KBS 라디오만 살려놓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아까 20일 밤 8시 반 이후 소리를 꺼버렸는데 MBC의 경우는 그 뒤에 바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MBC에 광주 시민이 방화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광주 시민은 방화가 아닙니다. 이건 전두환 관람꾼들이 방화를 했던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시민들이 광주 MBC를 블랙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 이튿날 새벽 21일이 되겠죠? KBS가 불탑니다. KBS가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광주 신역, 지금 광주역이죠. 광주역 근방에 있는 정군당이라는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요,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갑니다. 그것도 KBS 방화도요, 아니 KBS 불도 그쪽의 공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고 그냥 유민이 나 있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랍니다. 맨 뒤 사실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장관노선 신부님께 보내는 전당도 그건 상당히 길게 썼는데 제가 3가지를 딱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2019년 보천보건 추진단이 떴습니다. 그때 저희 이 광주 전남 언론인 쪽에서 먼저 검열관실 보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뒤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겠지. 이렇게 믿고 있다가 사실은 당한 겁니다. 다가 작년 후반기에 확인을 해보는데 빠져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일단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시. 그렇게 저희 언론 쪽에서 먼저 그리고 일찍은이 검열관실 보건 얘기를 꺼낸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보건 책임자가 어디입니까? 추진단입니다. 이 추진단 쪽에서 언론인의 쪽의 요청이 없었다 할지라도 추진단 스스로 검열관실 보건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옳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치에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18 당시의 보도검열관실은 지금 뜻기가 없습니다. 왜냐?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입구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걸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정이 추진단 쪽에 있다면은 우리 쪽에서는, 우리 언론인의 쪽에서는 원래 입체에서 가장 근접 방법에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라도 없을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단 쪽에 보내는 정상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검열관들, 검열장관들을 조형물로 만나달라고. 왜 조형물로 만나달라고 하는가? 도청 내에 그 복원을 하고 있는 공간들의 경우 시민군 상황회의랄지 등등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곳에는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원래요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군 부대의 이 설치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검열관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한 차례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희정 상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사진 갖고 있죠? 이렇게. 뭔 사진을 찍었더냐? 그 분시선인데 거기도 도청회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일남 모형 같은 그런 그 저형물을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제작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시민군 상황심이나 뭐 이런 데는. 근데 우리는 검열관실 사진을 하는 거 없기 때문에 검열 장면이랄지 검열 도장이랄지 그런 것을 저형물을 만들어갖고 딱 배치를 해놓으면 모고노 효과가 증대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고 끝내랍니다. 자, 토청 검열관실을 갖다 보관하게 되면은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언론이 어쩝니까? 말랑말랑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 몰랑해요. 이 말랑말랑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언론을 우리 정치는 아마 동서고무 정치가 다 그럴 겁니다. 정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정치의 경우 더 그렇죠. 언론에서 언론 생명이 무엇입니까? 언론에서 언론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예요. 자유를 언론에서 언론 생명인 자유를 떼어내 가지고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쁜 정치에 해롭기 때문에 격리 조치해버린 거예요. 나쁜 정치의 최상급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비상계엄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발령된 비상계엄이 11개입니다. 비상계엄입니다. 경기계엄 이런 게 아니고 비상계엄 11개인데 그 11개 가운데 7개가 나쁜 비상계엄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부 다 자기 정권, 자기 정권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정치의 최상급은 나쁜 비상계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나쁜 비상계엄을 사용한 권력자로부터 짓밟힌 언론 자유를 생생하게 경험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누구까지 그랬습니까? 몇몇 언론사에 단수를 기도했던 윤석열, 그건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만약에 말입니다. 언론이 전두환 말라고는 검열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 그때 당시에 놓여 있었다면은 전두환의 3연속 쿠데타, 12.12 군사반란, 그 다음에 5.27 내란, 전두환 쪽에서 전두환 것으로 보면은 5.18은 내란입니다. 5.18 내란. 그래서 합쳐갖고 세계의 연속 쿠데타입니다. 3연속 쿠데타가 과연 성공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가능함으로 5.18 강기도 어떻겠습니까? 찬란한 패배는 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반을 가는 내실가들 비상계엄 언론 중견들 이렇게 함께 다닙니다. 왜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들은요,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왜 언론의 자유를 격리 조치 이건 정말 헌법 위반이 고쳐야 합니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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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이제 전남도청에다가요 보도 검열 관실을 보관하게 되면은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 또 진실의 전달자 언론이 진실의 전달자이죠. 진실의 전달자인데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언론이 지켜야 할 책임과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정부를 위해? 권력자를 위해? 아닙니다. 국민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던져줘가지고 자유 언론에 그야말로 국민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당시에 그 기억의 편집들을 모아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국민 역사 교수도 필요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서 자유시간을 못 드리고 혹시 화장실 가실 분 있어요? 그냥 대본을 다 올려서 하겠습니다. 3분의 1도 보이는지 많이 현실입니다. 먼저 소개해 주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주 지역에 5.18 관련한 사회 조사, 실제 5.18 조사 이번에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런 비판과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고의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행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정 회장님께서 이 사안의 시급성,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 부분을 감안해서 나와서 이런 정도가 관련해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으면 한 번만 더 확인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는 먼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의 주제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 도청의 6개 공간에 대한 전시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했었는데 그것은 오늘 이렇게 함께 해드린 이 자료지에 들어있는 글로 대체를 하고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물론 교수님과 관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하거나 또는 몇 개의 의견을 보태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법률관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로 이것을 재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간략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8과 관련해서 전남도청 안에 있었던 모두 법률관실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이 당연한 일들을 그동안 너무 늦게 이 부분을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광주가 사실은 한 번쯤은 그들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도청 결과는 그 철거 논쟁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여 년 넘게 5.18 사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들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콘텐츠나 또는 전시 보건과 전시 대행에 대해서 광주 시민사회, 특히 언론의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도 검열관실의 보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문제도 나중에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5.18 당시 광주에서의 보도 검열은 도청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언론의 통제와 검열에서 그치지 않고 그해 12월까지 이어지는 저는 이것은 언론 학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언론 통폐합은 1도 1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원칙으로 해서 2, 3개에 의해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8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전부 단순히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그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선을 넘어서서 실제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참혹한 상황들을 감추지 않고서는 국보위 이후에 전두환의 취임에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 하루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도청에 있는 이 보도 검열관실을 보고하고 재현하는 것은 저는 5.18을 후세가 제대로 알게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콘텐츠이고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도 검열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이 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보도 통제가 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심지어 관제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보안사에서 만든 그 자료집에 보면 80년 당시 4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10월까지 그 언론의 보도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했던 것의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보안사에 작성한 언론 관제 결과 보고서입니다. 관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제하에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었고 특히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이 과정이 국보의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지켜보면서 광주는 그러면 그 철저하게 통제된 그리고 모든 언론의 균형이 완전히 저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항쟁 과정의 광주 시민들은 뭘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보도 검열관실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통제된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은 궁금하고 두렵고 그래서 전부 어디로 나왔습니까? 도청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이 대자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수사해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벌기대회의 연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과 신문이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광주 시민들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한 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단순히 언론의 강압적인 통제와 관리의 문제도 당연히 다뤄야 되지만 여기하고 같이 대비해서 광주 시민들은 그리고 투쟁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그 정보 갈증의 해소를 통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결의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도청에 나온 시민들은 바로 옆에 있는 타인 전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이
시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내 동지가 되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계속해 투쟁할 수 있는 이 벌기대회 참여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광주의 투쟁위원회가 만들었다. 저는 대안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이 공간에서 재현되고 의미 있게 재해석이 되는 컨텐츠로 작용을 할 때 올팔은 당시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올팔 공부하고 또는 기억해야 될 후손들이나 현 세대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사위원회에서 한 3년 전에 이런 행사를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광주 현장에 계셨던 현직 기자들, 현장을 취재하셨던 기자를 지금은 이제 다들 별로왔습니다. 한 30여 분을 모시고 집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실상을 직접 취재했지만 취재해서 송고까지는 했습니다. 송고했지만 이게 정부 관제에 의해서 전면 삭제, 부분 삭제에 의해서 보도되지 못했던 그 현장의 상황 그리고 당시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한 분 한 분의 증언과 기억을 영상으로 전부 채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기록들은 앞으로 이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도청 일원의 6개 공간에 대한 보건과 정책에 대해서 제 토론문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은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에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서를 보면 적지 않게 사실은 노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6개 공간, 특히 도청 본관과 별관은 어떻게 보면 항쟁의 거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시민들의 참혹한 죽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200여 명이 넘는 광주 시민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총을 들고 목숨을 건 마지막 항쟁,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최후 항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광주를 재진입하러 들어왔을 때 도청이 텅 비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5.18의 이후평가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왜 이분들이 거기에 남아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서사의 분명히 그리고 콘텐츠로 저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있어야 5.18의 가치 그 다음에 5.18이 왜 지금 45년이 지난 윤석열을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역사적 관전 조사가 됐는지 이런 것으로 옛 도청이 부도법률관실의 복원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저는 자기 역할과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추진단과 특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시도민 대책위 관계자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데요. 너무 지나치게 5월 27일 그 하루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7일은 그 이전의 9일 동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7일이 가치가 있는 거고 27일이 의미가 너무 분명하게 살아오는 겁니다.
시외곽 지역에서 발생했던 무고한 민간인 집단 학살, 그리고 안매장, 그렇게 해서 행방불명된 최소의 사람이 광주에서 아직도 76명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들을 여기에 담지 않으면 27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 또는 공감하거나 공명하는 역사 이렇게 되지 않는 한계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열흘 동안의 서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미 알려졌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실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 중에서 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겠구나 이런 일은 정말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발생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결과를 마지막으로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식입니다. 그 토론이 많이 가셔버려가지고 길게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 그 기본 생각은 토론 부분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요. 짧게나마 토론 부분으로 제체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나는 그 토론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고 다행이다. 늦게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가셔버렸는데 3년 전까지는 우리 임목현 선생님이 그걸 좀 보고 최고 책임자셨고요. 지금은 우리 가셔버렸는데 인권국장이 최고 책임자십니다. 저는 실무자고요. 그게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책임자를 맡고 계신 분들도 작년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꺼내본 적도 없고 당사자였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으로 인지한 게 작년 9월에 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도청 언저리에서 또 도청 이론에서는 수많은 서사가 있을 건데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왜곡되어 있던 이 수많은 서사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밝혀냈는지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계량화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의 한 조각이 늦게나마 지금 회자되고 드러나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저는 보건사업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이 한편의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다행스럽다라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복원을 하자고 하는 것은 건물만을 원형으로 복원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청 이론에서 10일간에 있었던 체육 환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서사들, 수많은 역사적 실체들을 다 드러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다 드러내서 이것을 다 기록하고 이것을 역사가 우리 국가가 공인된 사실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저는 도청을 복원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이갑 선생님께서 본인이 직접 겪었던 그 생생한 증언들 이걸 구체적 증거로서 지금 꺼내놓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이것을 역사적 교역으로 삼기 위해서 이걸 다 전시하고 드러내야 된다. 더 나아가 우리 유한호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서 이것이 어떻게 국가 통치자들의 통치 이념과 통치 작동으로 기재해 있는지 그것이 지역 감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18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왜곡해서 통치적 수단으로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확장해가지고 기록하고 전시하고 역사적 후대에 이걸 남기는 것은 대단히 저는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유형이든 간에 그걸 전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말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도청 그 보도검증관실을 지금 있는 그대로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밀라미적으로 복제해가지고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전시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 증거로서 기록할 것이냐, 국가적으로 입증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의 자료를 어떻게 체계할 거냐. 그러면 저는 이것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전시든 복원이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요 도청에서 벌어졌던 각종의 행위와 역사적 사건은 그 어느 것 하나가 저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것들을 다 전시하기에는 저 도청 건물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도청 건물이 10개 있어도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5월 항쟁의 그 기록들을 다 전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종합적인 실체를 지금 공인하는 것, 그리고 그 종합적인 실체 중에 그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에서 그 실체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가장 교훈적인 것, 가장 후배들이 이걸 보고 감동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꺼내서 어떤 전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려면 충분한 역사적 사료와 근거가 검증된 근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청 6개 동물의 각 공간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 턱없이 저는 부족하거나 취약하거나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전시에서 가장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복원을 빨리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추진당과 이 당사자 특히 언론협회가 1년이면 1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빨리 좀 기록하고 체증하고 요 자료 수집하고 공인된 기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도청 내에 드러낼 건지 이런 전제작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 전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여 요 도청 내에 전시가 된다고 하면 그 기준은 저는 아까 현식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5.18 정신 5월 항쟁을 드러내자고 하는 것은 군부 독재의 아주 그 엄혹한 또는 비인간적인 또는 악랄한 시민들에 대한 그 인권적이든 민주적이든 악랄하게 자행됐던 그런 탄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강주 시민들이 이겨내는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에서 강주 시민들이 발휘했던 그 실체와 정신 이런 것을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기하는 언론인들의 주장은 일면은 강조가 돼 있는데 다른 측면은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한 저희들의 노력과 하여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시하고 복원할 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뒤에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 이걸 거부하고 반역사적 행위다 이렇게까지 기재를 해버리니까 그 한지적인 우리가 이 준비 작업을 해나가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좀 해나가고 예를 들면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든 언제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서 어떻게 이걸 전시로 구현할 건지 이렇게 순리대로 가면 저는 언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순리대로 좀 풀어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추진단이지만 복원 이후에 문화정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저기 관리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는 건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숨겨지고 은폐됐던 이 진실들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작업도 아주 관리 못지않게 비중하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운영 주체 내의 기구가 있어야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차분히 좀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청 대책이 아직 이걸 공론화해가지고 한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 검열이랑 이렇게 언론 통제에 관련한 이론이랑 실제 경험담 그리고 방안 같은 경우 너무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언론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언론인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보도 검열관실 복원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문체부랑 접촉했던 일지를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문체부가 이 복원 사업을 진짜 제대로 추진하고 싶은 의지가 있나 그 부분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고요. 이대로 이렇게 복원 추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완공 목표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보도 검열관실 복원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이게 뭐 반쪽짜리 사업이 된다거나 행정 편의적 사업이 될 거라는 좀 언론의 지탄이 나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체부 보건 추진단에서 이 보도 검열관실 복원이 어렵다고 한 이유를 쭉 보니까 처음에 현장 공간 사진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언론인 선배님들이 이렇게 진술이랑 내부 배치도를 그려서 이렇게 또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출을 하니까 이제 현장 공간이 아예 사라져버린다고 이제 통로로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문체부에서 애초부터 보도 검열관실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도 검열관실 복원은 필요성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걸 이슈화하고 언론에서는 이 이슈가 식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도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 완공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좀 저희 보도 검열관실 복원에 대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해도 중앙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문체부나 이렇게 중앙 부처에 전달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상임위가 민영배 의원이 거기 상임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 언론에서는 이렇게 적극 보도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문체부에 가서 조금이라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하고 좀 설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많은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칙하셔서 대단히 고맙고, 우리 이관우 자장님 같은 후배들이 많이 나오셔서 보도도 해주시고 촉구도 해주시고 하면 잘 됐습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직접 검열을 당하시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우리 조광훈 선생님 그래도 기억의 팬이들을 좀 끄집어 내서. 근데 나는 그 기억보다도 아까 우리 홍성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 지역의 여러 기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영혼을 그냥 밀랍이나 우리가 설치하자 이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닌데, 조금 곡해가 있으신가 해서 좀 폭넓게 좀 구체화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전시 공간은 지금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더 조사를 더 많이 하자 이런 뜻의 제안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서운해서 밀랍과 관련해서는 왜 개인적인 거냐면,
요 보도 검열관 예를 들어서 보도 검열관실이 복원이 된다 하면 그럼 보도 검열관실을 가장 중요하게 전시할 보도 검열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야 될 게 뭐냐 이걸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을 해요. 어떤 모형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게 반대하시길래 의도가 보신다. 그 모형물이 첫째는 모형물이 선거에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별로 없다는 것이고, 예, 모형물이 선거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저 개인 생각보다는 그 모형물보다는 그런 보도 검열을 이렇게 그 전두환 신부가 어떻게 언론인들을 통제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한 것인지와 관련된 시민들의 모습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는 거 그게 아니냐. 너무 그저 추상적이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보면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